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리는 한숨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 김도연, 44세, 공기업 차장. 누가 봐도 평범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3달 전부터 집에 들어서면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분명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아내 지은이 처음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반겼다.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아 좋았다. 매일 같은 일상에 갇혀있던 아내가 등산 모임, 봉사활동, 독서 동아리까지 참여하며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 보기 좋았으니까 여보, 나 반상회 있어서 조금 늦을 거야. 하윤이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먹여.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나간 지은이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반상회가 3시간이나 걸릴 일인가 싶었지만 오랜만에 활력을 찾은 아내에게 굳이 물어보진 않았다. 처음엔 그저 그런 작은 변화였다. 아빠,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6세 딸 하윤이 무심코 던진 말에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 내성적이고 예민한 하윤이는 엄마의 작은 변화도 잘 알아챘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요즘 계속 핸드폰만 봐요. 웃으면서 그날 이후 나는 무의식적으로 지은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한결 젊어졌다. 예전에는 대충 묶어두던 머리도 염색을 하고 스타일을 바꿨다. 그러다 처음 그를 보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광장에서 열린 플리마켓. 가족과 함께 구경하러 나간 자리에서 눈에 띈 청년이 있었다. 지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아마도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지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다. 김 과장님, 등산 모임 사진 편집한 거 어땠어요? 제가 밤새 작업했는데 시훈 씨 덕분에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지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묘한 기류가 느껴졌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은 내게만 보이는 것 같았다. 저희 아빠예요. 하윤이 시훈에게 나를 소개했다. 아, 안녕하세요. 박시훈이라고 합니다. 육동에 살고 있어요. 김 과장님이랑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표정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은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이 더 이상했다. 내 존재가 그들의 대화에 불편함을 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에게 물었다. 그 친구가 누구야? 프리랜서라고? 영상 편집하는 일 한대. 커뮤니티 활동 영상이랑 사진 많이 도와줘.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답이었지만 왠지 미심쩍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의 외출은 더 잦아졌다. 주말에도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가족 식사 시간에도 자주 핸드폰을 확인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온 지은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웃음소리와 속삭이는 듯한 대화. 직감적으로 상대가 누군지 알 것 같았다.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던 내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업무를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미뤄왔던 나였다. 문득 이런 상황이 내 책임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들이 너무 많았다. 지은의 휴대폰은 항상 잠겨 있었고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재빨리 가렸다. 등산 모임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도 자신과 시훈이 함께 있는 사진만 골라 올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도연 씨, 오늘 또 늦어요? 하윤이 학부모 상담 있다고 했잖아요. 출근길, 지은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또 회사 일을 핑계로 교사와의 상담을 미뤄야 했다. 주변의 눈에는 내가 일에만 몰두하는 무심한 남편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런 내 노력이 지은에게는 닿지 않았던 걸까.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하윤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지은은 또 외출 중이었다.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니 커뮤니티 행사 준비로 늦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보였다. 아빠, 엄마가 어떤 남자랑 카페에 있는 걸 봤어요. 그 젊은 삼촌, 시훈 삼촌이랑. 하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의 눈빛에 빛은 걱정과 혼란이 보였다. 나의 불안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커뮤니티 활동이 아니었다. 우리 가정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의심은 매일 밤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지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주부였다가 커뮤니티 활동을 핑계로 외출할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듯했다.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 이번 주말에 단지 내 봉사활동이 있어서 나갈게. 하윤이랑 시간 좀 보내줘. 지은의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억지로 만든 미소 뒤에 숨겨진 설렘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누르는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다. 주말이 되자 나는 하윤과 함께 아파트 단지 광장을 산책했다. 봉사활동이 있다던 곳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지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다른 주민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 김도연 씨, 오늘 행사 구경 오셨어요? 이웃 주민의 인사에 나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는 아까 일찍 가던데요. 박시훈 씨가 뭐 자료 정리할 게 있다고 같이 나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윤의 눈치를 살피니 딸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이 들어왔을 때 물었다. 봉사활동은 어땠어? 응? 아, 좋았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커피 마시다 왔어. 거짓말이 그녀의 입에서 쉽게 흘러나왔다. 더 묻지 않았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고 확신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며칠 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예고 없이 일찍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집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지은의 웃음소리. 순간 손에 땀이 배었다. 문을 열자 거실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박시훈과 지은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사진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아,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시훈 씨가 커뮤니티 행사 영상 편집하는 거 같이 보고 있었어. 지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시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 차장님. 방해가 된 것 같네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둘러 자료를 챙기는 시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나가면서 지은과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친밀함은 숨길 수 없었다. 집 안에 우리 둘만 남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은은 평소보다 부산하게 주방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할게. 일찍 왔으니까 오늘은 다 같이 밥 먹자. 아내의 태연한 척하는 모습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은의 화장대에 놓인 향수가 눈에 들어왔다. 전에 없던 새 향수였다. 집 안에 미세하게 퍼진 향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하윤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엄마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는 정도였다. 16살 청소년의 예민함으로 가정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아빠, 저 요즘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있을래요. 집에 오기 싫어요. 하윤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아팠다. 아이가 집 안의 불편한 분위기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가정을, 특히 하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게 밀려왔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우연히 그들을 목격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데 시훈의 손이 자연스럽게 지은의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지은의 휴대폰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이 옳은지 고민되었지만 더 이상 불확실한 의심 속에 살 수 없었다. 어느 밤 지은이 샤워하는 동안 기회가 왔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하윤의 생일로 휴대폰이 열렸다. 시훈과의 대화방이 바로 보였다. 메시지들은 처음엔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점차 사적인 대화로 변해갔다. 오늘 보고 싶어요. 당신 향수 냄새가 자꾸 생각나요와 같은 메시지들이 오갔다. 마지막 대화는 이틀 전의 것이었다. 이웃끼리 이렇게 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만의 작은 비밀. 시훈의 메시지에 지은이 보낸 답장을 보는 순간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위험한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증거를 확인한 후에도 나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웃으며 건네는 커피 한 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대화들이 모두 가면을 쓴 연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사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이제 필요한 건 더 명확한 증거였다. 법적 대응까지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문서와 습관이 이런 개인적 위기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퇴근 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자연스럽게 산책하는 척하며 그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지은이 외출했지만 실제로는 시온의 집이나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 확인됐다. 단지 내 CCTV 위치도 머릿속에 그려두었다. 필요하다면 영상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도연 씨, 이번 주말에 하루만 시간 내줘요. 하윤이랑 함께 현장 학습했으면 해요. 지은이 평소와 다름없는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도 거짓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 시간 낼게. 어디로 갈 거야? 과학관이 좋을 것 같아요. 하윤이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순간 가슴이 아팠다. 하윤이의 진로에 관심을 갖는 척하면서 정작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딸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녀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다. 하윤이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말에 과학관 가자는데 어때? 별로요. 가기 싫어요. 하윤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깊은 상처가 보였다. 왜? 엄마랑 같이 가면 좋잖아. 엄마는 또 시훈 삼촌이랑 약속 있다면서요? 저 다 들었어요. 어제 전화할 때 딸의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하윤도 이미 상황을 눈치챈 것이다.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16살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하윤아, 혹시 엄마랑 시훈 씨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니? 딸은 잠시 망설이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2달간 하윤이 목격하고 느낀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방과 후집에 일찍 와서 본 모습들, 시온이 엄마에게 선물한 작은 액세서리, 거실에서 둘이 있을 때의 분위기 등 사춘기 소녀의 예민한 감각으로 포착한 세세한 디테일들이 가슴을 찢었다. 아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저 딸을 안아줄 뿐이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딸의 정서적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강해졌다.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에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다.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증거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 특히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화 내용이나 목격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에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주말, 지은이 친목 모임이 있다며 외출한 날이었다. 하윤은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했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모임 장소가 궁금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모임도 없었다. 곧바로 시온의 집 앞으로 향했다. 6동 거주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호수는 몰랐다. 우연히 관리실 직원을 마주쳐 시온에게 급한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는 핑계로 호수를 알아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1204호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지은의 웃음소리였다. 그 순간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시온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친 당혹감을 놓치지 않았다. 아, 김 차장님, 무슨 일로? 시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평소와 다른 화려한 차림새의 아내는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도연 씨,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시온의 집, 지은의 모습,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 2개까지.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모임이 여기서 열리나 보네. 재미있게 놀아. 냉정하게 남긴 말 한마디와 함께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지은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흘렀다. 10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한 가정의 행복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남은 것은 나와 하윤이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일뿐이었다. 증거를 확보한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지은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갔다. 그 중 하나를 열어보았다. 여보, 오해가 있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 뿐이에요. 제발 집에 와서 이야기해요. 허무한 변명이었다. 시온의 집에서 단둘이 와인을 마시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니. 더 이상 지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생각은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하윤이의 미래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명백히 하는 것.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상담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단, 하윤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회사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했다. 18년 근무 중 처음 쓰는 개인 휴가였다. 상사에게는 가정사로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기색이 보였다. 아마도 우리 부부의 불화가 이미 주변에 감지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윤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정리했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윤이 나오자 무거운 표정으로 차에 타게 했다. 아빠, 어제 집에 안 들어왔죠? 엄마가 계속 울었어요. 하윤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린 딸이 부모의 갈등 사이에서 이런 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질 때였다. 하윤아, 우리 오늘은 호텔에서 하루 묵자.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호텔 방에서 하윤에게 현실을 최대한 완곡하게 설명했다. 엄마와 아빠가 당분간 따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하윤이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다고. 16살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말을 잇지 못하는 하윤을 꼭 안아주었다. 딸아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하윤이 잠든 후 지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로 와. 앞으로의 일을 논의할 것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하필 그날은 원래 입주민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지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시우는 보이지 않았다. 입주민 대표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김 차장님, 오랜만에 회의에 참석하셨네요. 오늘 안건 중에 커뮤니티 활동 확대 방안도 있어요.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다.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다. 지은이 내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시훈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종 안건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활동 확대 방안이 나왔을 때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입주민 대표가 내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가 지난 몇 개월간 매우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회원들 사이에는 너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더군요. 내 말에 주민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내 시선에 다시 앉았다. 제 아내 오지은과 육동에 사는 박시훈 씨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핑계로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요.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연 씨, 제발 그만해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시훈이 들어왔다. 아마도 지은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증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한 태블릿을 꺼내 그들의 메시지 내용과 시훈의 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회의장에는 충격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특히 그동안 지은과 친하게 지내던 주부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와 제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시훈이 황급히 다가왔다. 김 차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저 친구 사이였을 뿐이고. 그의 말을 자르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친구라면 친구의 집에서 와인 마시며 스킨십을 즐기나? 내 젊음을 무기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은 이미 눈물을 흘리며 회의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회의는 그대로 중단되었다.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며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떤 이들은 지은과 시훈을 봤던 기억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눈치챘던 모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하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딸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윤을 데리고 새로 예약한 원룸으로 향했다. 당분간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다. 하윤이 조용히 물었다. 아빠, 우리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저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아빠는 항상 하윤이 곁에 있을 거야. 단단히 약속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폭로 이후 아파트 단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웃들의 시선은 지은과 시운을 향했고 우리 가족의 일은 순식간에 단지 내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나와 하윤에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필요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시온의 집에서 찍은 사진, 메시지 내용, 주민들의 증언까지, 특히 단지 내 CCTV 영상 확보는 결정적이었다.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확보한 영상에는 지은과 시온이 늦은 밤 시온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른 아침 나오는 모습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었다. 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리던 날, 시온은 마지막까지 관계를 부인했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다. 친구 사이였을 뿐이라는 것. 외로운 중년 여성에게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 것뿐이라는 변명이었다. 지은도 처음에는 불륜을 부인했지만 결정적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김 차장님, 솔직히 이런 소송까지 가는 건 좀 과하지 않아요? 서로 감정이 있었던 것뿐인데 법정 밖에서 시온이 건넨 말에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44세 남자가 28세 청년에게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감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 아내를 꼬셨나? 내 딸의 엄마를, 한 가정의 중심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감정을 억누르며 남긴 말이었다. 변호사가 내 어깨를 잡아 진정시켰다. 이제 복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계속해서 화해를 요청했다. 문자와 전화,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다. 결혼 생활이 단조로웠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 외로웠다는 변명이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진행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온에게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40대 중반의 주부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남편에게 들켜 급히 이사를 왔다는 사실이 그의 과거 이웃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물색하듯 커뮤니티의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상습범이었다. 하윤은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져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다.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전학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아빠, 저 이 학교 다니기 싫어요. 친구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하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준 지은과 시온이 용서되지 않았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6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시온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 소송에서는 하윤의 양육권은 내게 주어졌고 지은은 면접 교섭권만 제한적으로 인정받았다. 제3분할에서도 지은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판결 이후 시우는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다. 알고 보니 그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였고 위자료를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강제 집행을 통해 그의 차와 집기 일부를 압류했지만 그가 가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평판도 완전히 무너졌다. 지은은 친정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하윤은 만남을 거부했다. 엄마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린 지은에게 하윤은 단호했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래요.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윤의 단호한 태도에 지은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이제야 실감하는 듯했다. 법적 승리 이후에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특히 하윤의 회복이 가장 중요했다. 새 학교로 전학한 하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정기적인 상담 치료와 함께 아빠와의 시간도 많이 가졌다.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자전거를 타며 서로의 상처를 달래왔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시온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프리랜서 일도 끊겨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친정에서 잠시 머물다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둘 다 세상의 심판을 받은 셈이었다. 하윤의 방 앞에 서서 노크를 했다. 요즘은 조금씩 웃는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방문을 열자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던 하윤이 고개를 들었다. 아빠,
저 대학 진학 계획 좀 세워봤어요. 심리학과에 가고 싶어요. 하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상처를 통해 자라난 아이의 꿈이었다. 아마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긴 모양이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아빠는 항상 지지할게. 그날 저녁, 하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우리의 가정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삶을 건설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하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위로였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시우는 다른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하다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쫓겨났다고 했다. 그의 행적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이제 그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하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이제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가끔은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가정보다는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빠, 가족은 같이 웃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지키는 사람이어야 해요. 영화를 보다 문득 하윤이 던진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16살 소녀가 너무 일찍 깨달은 진실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51살에 처음 결혼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다. 20대에 작은 제조업체를 시작해서 이제 연 매출 20억 규모까지 키웠지만 뒤돌아보니 허전했다. 동창들은 이미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나만 홀로 남아 있었다. 45세 한소정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거래처 사장의 소개였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 3년 전 이혼한 싱글맘이라는 말에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소정은 차분하고 현실적이었다. 17세 아들 승우를 혼자 키우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내게는 없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따뜻함이 있었다. 아직 아들이 어려서 재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오히려 더 확신이 섰다. 51살에 처음 가져보는 가족이 될 기회였다. 승우까지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다. 교제 1년, 결혼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했다. 소정의 전 남편 박민준과는 이미 양육비 문제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했다. 건축 설계사인 민주는 매월 양육비를 제때 보내주고 있었고 승우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난다고 했다. 승우가 새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아버지가 처음이니까요.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렀다. 51세 신랑과 45세 신부, 그리고 17세 아들. 흔치 않은 조합이었지만 나름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신혼 초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승우는 예의 바르긴 했지만 명백한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승우야, 같이 축구 보러 갈까? 괜찮습니다. 숙제해야 해서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대답. 17세 고등학생이니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쓰였다. 소정은 아들을 다독였다. 승우야, 새아버지가 너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몇 달이 지나면서 승우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학원비며 용돈이며 아낌없이 지원해줬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다. 소정과의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웠다. 51살에 처음 경험하는 가정의 따뜻함이었다. 퇴근하면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에는 3명인 아들이도 다녔다.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소정이 전 남편 민준과 연락하는 횟수가 생각보다 많았다. 승우 진학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요. 양육비 계좌 변경 때문에 연락했어요. 승우가 아빠 보고 싶어 해서 만나게 해주려고요. 이유는 그럴듯했다. 17세 아들이 있으니 전 남편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초혼인 내가 재혼 가정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한 달에 45번은 너무 잦은 것 아닌가 싶었다. 전화통화도 30분씩 하고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했다.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소정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이 일인데 당연하죠. 승우 아빠니까요. 맞는 말이었다. 나는 승우의 새아버지일 뿐, 친아버지는 민준이었다.
51살에 처음 해보는 결혼에서 재혼 가정의 현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승우가 전 남편과 만나고 온 날에는 유독 말이 없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소정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다. 아무래도 아이 마음이 어려운 모양이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소정이 말했지만 가끔은 이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51살에 처음 해보는 결혼이라 모든 게 서툴렀다. 그래도 행복했다. 늦었지만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승우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다. 아직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소정이 전 남편 민준과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꼴이었다. 핑계는 항상 승우 때문이었다. 승우 진학 상담을 같이 받아야 해서요. 학부모 상담에 친아버지도 참석해야 한대요. 승우가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서요. 이유야 그럴듯했지만 50살 먹은 내가 바보는 아니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이혼 부부가 이렇게 자주 만날 필요가 있나 싶었다. 더 이상한 건 소정의 변화였다. 민준과 만나기로 한 날에는 유독 신경을 쓰고 나갔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골라 입었다. 17세 아들 만나러 가는 엄마치고는 너무 꾸미고 나가는 것 같았다. 오늘 좀 일찍 들어올 것 같아요? 글쎄요. 승우랑 저녁도 같이 먹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 날이면 밤 9시, 10시까지도 들어오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면 답은 금세 왔지만 뭔가 어색했다. 승우의 태도도 미묘했다. 아빠와 만나고 온 날에는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나와는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승우야, 요즘 어때? 공부하느라 힘들지? 네, 괜찮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아,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높임말이었다. 1년이 넘게 같이 살면서도 편해지지 않는 게 이상했다. 다른 재혼 가정도 다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적으로 의심이 든 건 지난달이었다. 소정이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거실 소파에 두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소정이 샤워하는 동안 무심코 소파를 정리하다가 충전기만 꽂혀 있는 걸 봤다. 휴대폰은 욕실로 가져간 것이었다. 51살에 처음 결혼한 내가 의심이 많은 건가 싶어서 별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확인하게 된 게 있었다. 차량 블랙박스였다. 소정이 내 차를 빌려 쓴 날이 있었다. 자기 차가 정비소에 맡겨져서 급하게 빌려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차를 돌려받으며 습관적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주차할 때 긁힌 곳은 없나 보려고. 그런데 녹음 파일에 이상한 대화가 들어있었다. 민준 오빠, 정말 고마워. 이렇게 시간 내줘서. 뭘, 승우 일인데. 그런데 소정아, 요즘 어때? 새로 결혼한 집에서. 나쁘지 않아. 그런데 가끔 답답해. 왜? 뭐가? 우석 씨는 좋은 분이긴 한데 나이 차이도 있고 뭔가 통하는 게 없어. 가슴이 철렁했다. 45세 아내가 47세 전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51살이니까 소정보다 6살, 민준보다는 4살 많았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승우는 어때? 새아버지랑 잘 지내? 힘들어해. 어색하다고 하더라. 그래도 참고 있어. 참는다고. 뭘? 엄마를 위해서라도 새아버지한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17세 아들이 나를 위해 참고 있다는 말에 더 충격이었다. 나는 승우를 진심으로 아들처럼 여기려고 노력했는데 그 아이는 그냥 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소정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51살에 처음 해본 결혼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다. 혹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재혼 가정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건 아닐까? 평생 혼자 살아온 내가 가족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51년 동안 사업을 하며 키운 신중함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다. 소정과 민준이 정말 승우 때문에만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블랙박스 파일을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51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확실히 알아야 했다. 지난 한 달간의 녹음 파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들어봤다. 새벽 2시까지 앉아서 첫 번째 충격적인 대화는 2주 전 것이었다. 소정아, 솔직히 말해볼까? 나 아직도 너 보고 싶어. 민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 재혼했잖아. 재혼했지만 행복해? 정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소정이 대답. 모르겠어. 안정적이긴 해. 우석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경제적 안정이 전부야? 우리 15년 함께 살았는데 그때는 달랐지. 어렸고 순수했고 47세 전 남편과 45세 재혼 아내가 나누는 대화였다. 내가 모르는 과거의 15년이 있었고 지금 나와의 인연은 그저 경제적 안정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일주일 전 녹음이었다. 승우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다시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면? 진짜요? 엄마가요? 17세 승우의 목소리가 확실히 밝아졌다. 만약의 얘기야.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좋죠. 저도 아빠랑 살고 싶었어요. 새아버지는 좋은 분이긴 한데 진짜 아빠는 아니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1년 넘게 이 아이를 내 아들처럼 여기려 노력했는데 승우에게 나는 그냥 좋은 분 정도였다. 그럼 우리 3명이 다시 가족이 되면 어떨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글쎄,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지. 이 정도면 충분했다. 나는 PC를 끄고 거실에 앉았다. 새벽 3시 옆방에서는 소정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51살에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소정과 민주는 15년을 함께 산 부부였고 승우는 그들의 친아들이었다. 나만 혼자 가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보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을 검색해봤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상담료만 50만 원, 일주일 조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다. 51살에 이런 돈을 써야 할 줄 몰랐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탐정을 고용하기 전에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다. 소정이 승우 대학 입시 설명회에 같이 가야 한다며 하루 종일 나갔다. 그런데 저녁 8시쯤 우연히 시내 한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소정의 차를 봤다. 입시 설명회가 한식당에서 열리지는 않을 텐데 나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기다렸다. 30분 뒤 소정과 민준 그리고 승우가 함께 나왔다.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특히 민준이 승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소정의 표정. 나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소정이 들어와서 말했다. 입시 설명회 끝나고 승우가 배고프다고 해서 간단히 저녁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45세 아내가 51세 남편에게 하는 거짓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소정이 잠든 후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탐정사무소에 전화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전화를 할 줄은 몰랐다. 불륜조사 말씀이시죠?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고 기본 비용이 600만 원 정도입니다. 600만 원. 내 월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하지만 51살에 바보로 살 수는 없었다. 그런데 탐정을 고용하기도 전에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소정의 휴대폰에서 실수로 본 카카오톡 대화였다. 소정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민준이었다. 내일 승우 없을 때 만날까?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 호기심에 대화창을 열어봤다. 그리고 경악했다. 우석이가 회사 일로 출장 간 틈에 3명이서 여행 가는 거 어때? 좋지. 승우도 좋아할 것 같아. 우석한테는 언제쯤 얘기할 거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우석 씨 마음도 생각해야 하고 너무 오래 끌면 안 좋아. 승우도 빨리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야지. 정상적인 가정. 그들에게 나와의 결혼 생활은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충격적이었다. 우석 씨, 재산 정리되면 깔끔하게 정리하자.
승우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고 내 재산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51살에 처음 결혼해서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그 돈이 그들의 재결합 자금으로 쓰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잠을 잘 수 없었다. 51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괴감이 밀려왔다.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가족 재결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경제적 발판 역할만 하고 있었다. 51살에 처음 해본 결혼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 몰랐다. 변호사를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51년을 살면서 법률사무소에 개인적인 일로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없었다. 사업상 계약서 검토 정도였지. 이런 사적인 문제로는 처음이었다. 김동욱 변호사는 내 사업 파트너이기도 한 49세 동갑내기였다. 그만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석이 형,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어요? 나는 준비해간 USB를 내밀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15개와 카카오톡 캡처 화면 20여 장이 들어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불륜이에요. 재혼 중에 전 남편과 육체적, 정서적 관계를 지속한 것도 상간행이고 처음부터 재결합을 계획하고 결혼한 것까지 밝혀지면 결혼 사기 요소도 있어요. 동욱이의 말에 약간의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내가 당한 일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위자료로 2천만 원, 상간자 소송으로 민준 씨에게서 추가로 1,5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이라는 말에 불안해졌다. 실제로 돈을 받는 건 별개 문제예요. 상간자 소송 승소에도 강제 집행 성공률이 3,050% 정도거든요. 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로 인정액의 15%, 재판 기간 동안 시간당 수임료까지 하면 총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예상해요. 계산해보니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했다. 51세에 이런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게 서글플 뿐이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해야죠.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문제니까요.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소정을 상대로는 이혼과 위자료를, 민준을 상대로는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했다. 가장 어려운 건 증거 정리였다. 블랙박스 녹음의 법적 효력을 위해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분류해야 했다. 카카오톡 대화는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스크린샷을 다시 찍었다.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차량 블랙박스 녹음은 완전히 합법적인 증거라는 것이었다. 내 차에서 자동으로 녹음된 것이니 도청이나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았다. 첫 번째 변론 기일까지 한 달이 걸렸다. 그 사이 소정과는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되었다. 진실을 알았다고 했을 때 소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미안해요, 우석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45세 아내가 51세 남편에게 하는 사과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에 더 화가 났다. 2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석 씨와 결혼할 때는 정말 새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와 승우가 그리워졌어요. 결국 나는 그들에게 임시 거처였던 셈이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51세 초혼남이 제공하는 안전망이었을 뿐. 승우는 더 솔직했다. 죄송해요, 새아버지. 저도 처음부터 엄마랑 아빠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7세 고등학생다운 솔직함이었지만 1년 넘게 아버지 노릇하려 했던 내 마음을 생각하면 서글펐다. 법정에 서는 날이 왔다. 51살에 처음 서보는 가정법원이었다. 재판부 앞에 소정과 민준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했다. 이혼하려는 부부와 상간자가 한편이 되어 나를 상대하고 있었다. 판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증거 자료를 검토해보니 불륜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피고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는 원래 부부였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재결합을 논의한 것입니다. 악의적인 불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이없는 주장이었다. 45세 기혼 여성이 47세 전 남편과 재결합을 논의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원고와의 결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헤어진 지 3년 만에 재혼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그럼 51세 초혼남과 결혼한 건 뭐였나? 감정 정리할 시간벌이였나? 다행히 판사는 합리적이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전 배우자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3개월 뒤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혼 인용, 위자료 1,800만 원, 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 총 3,3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소송 비용만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동욱이의 말대로 민준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면 강제집행도 어려웠다.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다. 사회적 시선이었다. 51세에 재혼했다가 바로 이혼했다면서? 역시 재혼은 어려워. 특히 아들 있는 여자랑은 돈만 뜯기고 끝난 거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51세 초혼남이 재혼에 실패한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가장 큰 상처는 승우였다. 재판 과정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는데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새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친아빠와 살고 싶어요. 17세 고등학생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나. 나도 17세 때 아버지가 그리웠을 텐데. 51살에 처음 해본 결혼이 8개월 만에 법정에서 끝났다. 얻은 건 차가운 판결문 하나와 몇 천만 원의 위자료 약속. 잃은 건 가족에 대한 믿음과 재혼에 대한 환상이었다. 법정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재혼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일인 줄 몰랐다. 51세에 배운 값비싼 교훈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위자료 3,300만 원 중 실제로 받은 건 2,100만 원이었다. 소정에게서는 1,500만 원을 받았지만 민주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결국 6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 동욱이가 미리 경고했던 대로였다. 승소와 돈 받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소송 비용 1,000만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1,100만 원 남았다. 51살에 2년간 결혼 생활한 대가치고는 너무 적었다. 그래도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적어도 법정에서 내가 당한 일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소정과 민준, 승우 가족은 예상대로 재결합했다. 판결 한 달 후에 재혼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45세와 47세, 그리고 18세가 된 아들. 겉보기엔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몇 달 뒤 들려온 소식은 의외였다. 소정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던 모양이다. 나와의 결혼 생활 2년 동안 경제적 여유를 맛본 소정에게는 적응이 어려웠을 것이다. 승우도 마찬가지였다. 나와 함께 살 때는 학원비며 용돈이며 아낌없이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대학 입시를 앞둔 18세에게는 현실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네요. 동욱이가 말했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고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다. 대신 나는 내 삶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정리였다. 소정과 함께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원룸텔로 이사했다. 51세 혼자 살기에는 넓은 집이 필요 없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회사 일에도 더 집중했다. 재혼 생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업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매출이 작년보다 30% 늘었다. 가족에게 쏟던 에너지를 사업에 쏟으니 오히려 성과가 좋아졌다. 건강 관리도 시작했다. 51세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등산을 시작했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좋았다. 2년간의 결혼 생활보다 혼자 산을 오르는 시간이 더 평화로웠다. 가끔 재혼에 대한 권유를 받기도 했다. 우석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다. 51세의 재혼의 복잡함을 경험해보니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다. 누구를 위해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 무엇보다 51년간 혼자 살아온 시간이 2년간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길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었다. 1년이 지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많이 나아졌다.
처음에는 51세의 재혼 실패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현명하게 정리한 것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우석이가 잘했어. 그런 여자랑 계속 살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지. 역시 사업하는 사람답게 결단력이 있어. 오히려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한 것에 대해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51세에 처음 결혼하면서 가졌던 가족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재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문제, 경제적 계산, 사회적 시선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았다. 특히 초혼남이 재혼녀와 결혼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나처럼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 재혼 가정의 복잡함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몇 달 전에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후배의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다. 형님, 저도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48세 후배였다. 나보다 3살 어리지만 역시 초혼이었다. 상대방이 재혼이야? 네.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나는 솔직하게 내 경험을 털어놓았다. 재혼의 현실적 어려움, 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중요성, 자녀와의 관계 형성 문제까지.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전 남편과 완전히 정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진짜로 새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도. 어떻게 확인하죠? 시간을 충분히 가져. 최소 2년은 교제해보고 가능하면 동거도 해봐. 결혼은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나처럼 51세에 급하게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51세에 한 결혼이 완전히 실패는 아니었다. 비록 2년으로 끝났지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의 소중함도 깨달았다. 51세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나이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에게 맞춰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면 된다. 요즘은 주말마다 등산을 가고 평일에는 사업에 집중한다. 가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혼자 영화도 본다. 51년간 혼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간 것뿐인데 이상하게 더 편안하다. 재혼을 고려하는 다른 중년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초혼남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재혼은 초혼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환상보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51세.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